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제3장 말과 소년. 1. 샤스타, 길을 떠나다. 이 이야기는 옛날 칼루르멘과 나니아라는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모험 이야기이다. 그 당시 나니아는 피터 제왕의 통치 아래 황금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으며, 피터 제왕의 남동생과 두 여동생이 왕과 여왕 자리에 앉아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 시절 칼루르멘의 머나먼 남쪽 바다 어귀에는 아르셰슈라는 가난한 어부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린 사내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샤스타였다. 아르셰슈는 매일 아침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오후가 되면 당나귀가 끄는 수레에 생선을 가득 싣고 1.5km쯤 떨어진 남쪽 마을까지 팔러 나가곤 했다. 생선이 잘 팔리는 날이면 아르셰슈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 샤스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날이면 괜히 샤스타를 나무라거나 때리기가 일쑤였다. 샤스타는 늘 그물 손질하기, 저녁상 차리기, 오두막 청소하기 등등 할 일이 워낙 산더미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르셰슈가 트집 잡을 거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샤스타는 자기 집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전에 아르셰슈를 따라 한두 번 남쪽 마을에 가보았지만 그곳엔 재밌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와 비슷비슷한 남자들만 만났을 뿐이다. 그 사람들은 기다랗고 꾀죄죄한 옷에 신발코가 뾰족하게 올라온 나박신을 신고 머리에는 터번을 두른 채 턱수염을 늘어뜨린 꼴로 할 일 없이 시시껄렁한 잡담만 늘어놓았다. 반면에 샤스타는 북쪽 이야기라면 덮어놓고 귀가 솔깃했다. 주변에 그곳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다 아버지가 혼자서는 절대로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 밖에 홀로 앉아 그물을 손질할 때마다 샤스타는 간절한 눈빛으로 북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곤 평평한 고갯마루까지 쭉 뻗어있는 풀 덮인 비탈과 그 너머로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뿐이었다. 이따금 샤스타는 아르셰슈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곤 했다. 아버지, 저 언덕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아르셰슈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샤스타의 뺨을 올려붙이며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말했다. 녀석아,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마라. 어떤 시인이 그랬지. 노력은 성공의 바탕이나 쓸데없는 질문을 해대는 사람은 우둔의 배를 타고 가난이라는 바위로 나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이야. 샤스타는 언덕 너머에 아버지가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즐거운 비밀이 꼭 있을 것만 같았다. 사실 어부는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이다. 어부는 북쪽엔 아무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매사에 아주 타산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남쪽에서 샤스타가 보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인 낯선 사람 하나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갈개와 꼬리를 휘날리는 다부진 얼룩말을 타고 있었는데 말 등자와 굴레는 모두 은으로 세공되어 있었다. 머리에 두른 비단 터번 한가운데는 투구의 뾰족한 부분이 삐죽 솟아 있었고 몸에는 번쩍이는 쇠사슬 갑옷을 걸치고 있었다. 옆구리에는 언월도를 비스듬하게 차고 등에는 올록볼록 장식 쇠붙이를 박아 넣은
둥근 황동 방패를 맨 채 오른손에는 창을 쥐고 있었다. 얼굴은 까무잡잡했는데 칼로를 맨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검었으므로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향유를 발라 윤기가 흐르는 굽슬굽슬한 턱수염만은 무척 눈에 띄었다. 아르셰슈는 그 낯선 사람이 차고 있는 금팔찌를 보고 그 사람이 카르칸이나 대귀족임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아르셰슈는 냉큼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턱수염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샤스타에게도 어서 무릎을 꿇으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낯선 사람은 어부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했고 아르셰슈는 감히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르셰슈와 샤스타는 제일 좋은 음식으로 저녁을 차렸다. 물론 타르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샤스타는 아르셰슈의 친구가 올 때마다 의뢰에 그랬듯이 빵 한 조각과 함께 오두막 밖으로 내쫓겼다. 그럴 때면 샤스타는 지프로 엮어 만든 조그만 마구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자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잠들기에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샤스타는 오두막 나무 벽 틈에 귀를 대고 앉아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문 밖에서 남의 말을 엿듣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는 걸 미처 배우지 못한 탓이었다.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주인장, 자네 아들을 사고 싶네. 아이고 나리, 소인이 아무리 가난하기로 어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옛 시인이 말씀하시길 피는 물보다 진하고 자식은 보석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더이까. 샤스타는 어부의 간사한 말투로 미루어 보아 얼굴에 탐욕스러운 표정이 가득 떠올랐을 거라고 짐작했다.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다른 시인의 말에 따르면 현안을 속이려 드는 자는 채찍을 맞으려고 맨살을 드러내는 이로다 라고 했지. 그 간사한 주둥아리에 거짓을 주워 담지 말게. 저 아이는 분명히 자네 친아들이 아니야. 자네 뺨은 나처럼 검은데 저 아이는 금발에 피부도 하얗지 않은가? 비록 저주받긴 했으나 저 북쪽의 아름다운 야만인들과 같아. 칼은 방패로 막을 수 있으나 지혜의 눈은 모든 방어를 꿰뚫는다는 말씀은 또 얼마나 지당한지요, 나리. 황송하오나 소인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티스로크 폐하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통치가 시작되던 해 어느 보름날 밤 신의 뜻이었는지 소인은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습죠.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찬바람도 쐬고 달도 보고 물도 구경할 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인 쪽으로 바다를 가로질러 노를 저어오는 소리와 가냘픈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곧 파도에 실려 작은 배 한 척이 떠내려왔는데 그 배에는 심한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떤 사나이와 빈 가죽 물주머니 하나,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혼잣말로 재수 없이 난파된 큰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인 게로구먼. 아마 신의 거룩한 계시에 따라 나이 든 사람은 아이를 살리려고 내리 굶다가 물에 닿을 때쯤 죽은 모양이야 하고 중얼거렸습죠. 따라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 언젠가 복을 내려주신다는 신의 말씀도 떠오르고 또 동정심도 일고 해서. 타르칸이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자와 자차는 집어치우게. 자네가 저 아이를 주워왔다는 걸 알았으니 됐네. 또 누가 봐도 알겠지만
자네는 밥값의 10배 이상은 저 아이를 부려먹었을 걸세. 그러니 당장 저 아이를 얼마에 팔겠는지나 말하게. 이제 자네 군소리엔 신물이 났으니까. 아이고 나리, 현명하신 말씀이십니다. 저 녀석의 노동력은 소인한텐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죠. 하오면 값을 매길 때 반드시 그 점을 고려해야겠지요. 제가 저 녀석을 판다면 녀석 대신 일할 사람을 부리든지 다시 사야 하니까요. 15 크레센트 내겠네. 그러자 아르셰슈는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질렀다. 15 크레센트라니. 늙은 소인의 전 재산이자 삶의 즐거움인 녀석의 대가가 겨우 15 크레센트라뇨. 아무리 다륵한 어르신이라지만 늙은이를 놀리지 마십시오. 못해도 70 크레센트는 받아야겠습니다. 이 순간 샤스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꿈치를 들고 살며시 빠져나왔다. 들을 얘기는 이미 다 들은 셈이었다. 샤스타는 전에도 마을 사람들이 흥정하는 소리를 종종 본 터라. 흥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훤히 알고 있었다. 아마도 아르셰슈는 막판에 15 크레센트와 70 크레센트 사이에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팔아치울 테고 두 사람이 흥정을 끝내려면 아직도 몇 시간은 더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부모가 우리를 노예로 팔려고 흥정을 벌이는 소리를 엿들었을 때의 기분과 지금 샤스타의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샤스타는 이미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 어쩌면 멋진 말을 타고 나타난 이 낯선 귀인이 아르셰슈보다 샤스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자신이 표류하던 배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짜릿한 흥분과 더불어 안도감마저 안겨주었다. 샤스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아르셰슈와 아무 관계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그 점이 마음의 짐을 한결 덜어주었다. 샤스타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알아? 혹시 내가 대단한 사람일지. 어쩌면 타르칸의 아들일 수도 있고 티스로크 황제의 아들일 수도 있어. 아니면 신의 아들일지도. 샤스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오두막 앞 풀밭에 서 있었다.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서 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서쪽에는 아직도 저녁 노을이 남아있었다. 낯선 사람의 말은 당나귀 마구간 벽에 붙은 쇠고리에 느슨하게 메인 채 풀을 뜯고 있었다. 샤스타는 말에게 어슬렁어슬렁 다가가 목을 토닥거려 주었다. 그러나 말은 샤스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연신 풀만 뜯었다. 문득 샤스타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샤스타는 소리내어 혼자 중얼거렸다. 타르칸은 어떤 사람일까? 친절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대귀족의 저택에 사는 노예는 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좋은 옷에다 날마다 고기만 먹고 그러겠지? 어쩌면 날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내가 목숨을 구해준 덕으로 날 자유롭게 풀어주고 양자로 삼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나한테 궁전도 지어주고 전차랑 갑옷도 하사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아주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어. 쇠사슬을 채워 밭으로 내몰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 수 있으면. 도대체 무슨 수로 알아낸다지? 여기 이 말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이 녀석이 말을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 고개를 쳐들었다.
샤스타는 공단처럼 부드러운 말에 코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네가 말을 할 줄 알면 좋겠다, 친구야. 그 순간 샤스타는 잠시 꿈을 꾸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놀랍게도 말이 나지막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나 말할 줄 알아 하고 속삭이질 않는가? 샤스타는 말의 커다란 눈망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샤스타의 눈도 말의 눈만큼이나 커져 있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너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어? 쉿, 떠들지 마. 내가 태어난 나라에선 동물들도 말을 할 줄 알아. 거기가 어딘데? 난이야. 행복의 나라 난이야. 히스로 뒤덮인 산과 백리향 향기가 나는 초원, 수많은 강과 물이 넘치는 골짜기, 이끼 낀 동굴, 그리고 깊은 숲속에선 난장이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 난이야. 아, 공기는 또 얼마나 맑은지. 거기서의 1시간은 칼로르멘의 1000년 세월보다 더 좋아. 말은 한숨이라도 쉬는 듯 힝힝거리며 말을 맺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납치당했어. 아니, 도둑질 당했다고 해야 하나? 사로잡혔다고 해야 하나?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난 그때 망아지였어. 우리 엄만 늘 아첸랜드로 가는 남쪽 고개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한 귀로 흘려들었지. 사자 갈기에 대고 맹세컨대 난 엄마 말을 안 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야. 인간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난 내 천성을 숨긴 채 다른 말들처럼 말도 못하고 멍청한 척 했거든. 왜 사람들한테 네가 누군지 말 안 했어?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니까.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 당장 장터에 끌고 가서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릴걸. 게다가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감시할 거고. 그럼 도망칠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왜? 샤스타가 더 물으려는 순간 말이 앞질러 입을 열었다. 자, 지금은 한가한 질문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야. 넌 내 주인 알라딘 타르칸에 대해 알고 싶겠지? 타르칸은 나쁜 인간이야. 그래도 나한테는 별로 심하게 대하진 않아. 혹사시키기에는 워낙 비싼 군마거든. 하지만 너는 내일 저 사람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오늘 밤에 죽어버리는 게 나을걸. 샤스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도망치는 게 낫겠네? 그래, 그러는 편이 낫지. 너 나랑 같이 안 갈래? 너도 도망칠 거야? 그래, 네가 같이 가준다면. 지금 우리 둘에겐 좋은 기회야. 만약 내가 사람도 안 태우고 달려가면 보는 사람마다 주인 없는 말이다 하고 소리치며 날 죽어라고 쫓아올 테지만 사람을 태우고 가면 빠져나갈 기회가 있어. 그게 바로 네가 날 도울 수 있는 길이야. 또 너도 그래. 그 바보 같은 두 다리로는 얼마 못 가서 잡히고 말 게 뻔해. 하지만 내 등에 올라타고 달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어. 그게 내가 널 도울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너 말은 탈 줄 알겠지? 그럼 알고 말고 당나귀는 타본 적 있거든. 뭘 타봤다고? 말은 몹시 깔보듯이 대꾸했다. 말은 기가 막히다는 듯 말을 계속했다. 한마디로 말을 탈 줄 모른다는 얘기네. 야, 이거 문제다. 문제. 같이 가는 동안 내가 가르쳐줘야겠구나. 너 말 탈 줄 모르면 떨어질 줄은 알아?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진 뒤에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올라타고
또 떨어져도 떨어지는 걸 겁내지 않을 수 있냔 소리야. 뭐 해볼게. 그러자 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엾은 어린 짐승 같으니. 네가 아직 망아지 나이밖에 안 됐다는 걸 깜빡했어. 조만간 내가 널 훌륭한 기수로 만들어줄게. 어쨌든 오두막 안에 두 인간이 잠들 때까진 떠날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나 짜두자. 내 주인인 타르카는 북쪽 대도시로 가는 중이야. 타슈반이라는 도시의 티스로크 궁전으로. 샤스타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금 만수무강하소서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난 자유로운 나니아 국민인데. 내가 뭐 때문에 노예나 얼간이들처럼 말해야 돼? 난 그 작자가 만수무강하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바라든 안 바라든 절대로 만수무강하지도 못할 텐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척 보니 너도 자유로운 북쪽 사람인 게 틀림없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남쪽 사람들이나 하는 헛소리 따윈 집어치우자. 자, 그럼 우리 계획으로 돌아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주인이란 작자는 북쪽 타슈반으로 가는 길이야. 그럼 우린 남쪽으로 가는 편이 낫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다른 말들처럼 말도 못하고 멍청한 줄로만 알아. 내가 보통 말이라면 고삐가 풀리자마자 내 마국간과 박목장이 있는 그 작자 저택으로 돌아가겠지. 그 집은 남쪽으로 이틀쯤 가면 나오거든. 그 사람은 아마 날 찾으러 거기로 갈 거야. 내가 북쪽으로 가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할걸. 그래도 못 찾으면 아까 들른 마을에서 말을 타고 지나가던 모습을 본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와 날 훔쳐갔다고 생각하겠지. 야호! 만세! 그럼 북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거든. 당연하지. 그건 다 네 몸속에 흐르는 피 때문이야. 넌 진짜 북쪽 혈통이 틀림없어. 하지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저 사람들이 곧 잠들 테니까. 샤스타는 넌지시 말을 꺼냈다. 내가 살그머니 가서 보고 올까? 좋은 생각이야. 단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이제 밤도 한층 깊어져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말곤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샤스타는 오래도록 밤낮으로 파도 소리를 듣고 살아온 터라 이젠 거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두막에 다가가 보니 불빛이 모두 꺼져 있었다. 앞문에 귀를 갖다 대고 정신을 집중해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딱 하나 있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자 잠시 후 귀에 익은 늙은 어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풀리면 그 소리도 다시는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야릇해졌다.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기쁜 마음이 훨씬 컸다. 샤스타는 숨을 죽이고 당나귀 마구간으로 살며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더듬더듬 열쇠를 찾아 문을 연 뒤 밤새 그곳에 간수해두는 말 한 장과 굴레를 찾아냈다. 샤스타는 몸을 숙여 당나귀 코에 입을 맞추고서 말했다. 너를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 이윽고 샤스타가 돌아오자 말이 반갑게 말했다. 이제 오는구나.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걱정하던 참이었어. 마구간에서 네 물건들을 가져왔어. 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가르쳐줘. 말이 그 배때끈 좀 꽉 매. 아래쪽에 죬새가 있을 거야. 등자를 좀 짧게 해야 할걸 하며 이러쿵저러쿵 하는 동안 샤스타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였다. 작업이 모두 끝나자 말이 말했다. 자, 제대로 갖추려면 고삐가 있어야겠지만 넌 그걸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고삐는 그냥 안장 앞태에 묶어만 놔. 내가 맘대로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느슨하게 말이야. 그리고 꼭 기억해둬. 고삐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뭐에 쓰는 건데? 보통 말을 다룰 때 쓰는 건데 이번 여행은 내가 다 알아서 움직일 테니까 넌 그저 몸에다 손을 꼭 붙들어 두기만 해. 그리고 또 하나, 내 갈기를 잡아도 안 돼. 샤스타는 사정하듯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고삐도 갈기도 안 잡으면 뭘 잡아? 네 무릎으로 버티는 거야. 그게 말타기 비법이지. 꼬챙이처럼 꼿꼿이 앉아서 두 무릎을 내 몸에 바짝 붙이고 꽉 조이는 거야. 팔꿈치는 목에 딱 붙이고. 그런데 참, 박차는 어떻게 했어? 물론 신발 뒷굽에 끼웠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럼 그걸 벗겨서 안낭에다 넣어둬. 타슈반에 가면 팔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준비됐지? 이제 타봐. 그러나 샤스타는 첫 시도에 실패하고 나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이고, 너 되게 크다. 아, 그야 말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네가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쓰는 꼴을 보면 내가 무슨 건초더미인 줄 알겠다. 아무튼 좋아. 아까보단 나아졌어. 이제 올라앉았으니 내가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해봐. 이거야 원. 승마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기병대의 선두에서 돌격하던 내가 안장 위에 감자포대 같은 널 태우고 가다니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래도 가야지 뭐. 말은 이렇게 떠들어대면서도 그다지 기분 나쁘지 않게 킬킬거렸다. 그들의 밤길 여행은 아주 조심스레 시작되었다. 말은 우선 어부의 오두막 남쪽에 있는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강으로 가서 그들이 정말 남쪽으로 간 것처럼 진흙 위에 말발굽 자국을 또렷이 남겨두는 걸 잊지 않았다. 그러더니 강 한복판에 이르자마자 상류로 방향을 틀어 오두막에서 90m쯤 떨어진 내륙 쪽에 다다를 때까지 물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러고는 발자국이 남지 않는 자갈뚝을 골라 북쪽 기슭으로 나왔다. 그렇게 오두막과 나무 한 그루, 당나귀 마구간이며 바다 어귀에 이르기까지 샤스타가 알던 모든 것들이 한여름밤의 잿빛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북쪽으로 쉼없이 걸어갔다. 그들은 언덕을 올라가 마침내 고갯마루에 다다랐다. 그 고갯마루는 이제껏 샤스타가 알고 있던 세계의 끝이었다. 샤스타의 눈앞엔 이제 광활한 벌판과 풀밭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자유롭고 끝이 없어 보였다. 말이 소리쳤다. 희야, 이제 마음껏 달릴 만한 데가 나왔구나. 그러지 마. 아직 안 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탁이야 마라. 난 여태 네 이름도 모르는 걸. 브레히힌 니브란니 후히하야.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브레라고 하면 안 될까? 네가 기껏 낼 수 있는 발음이 그것뿐이라면 할 수 없지 뭐. 넌 뭐라고 부를까? 샤스타. 그래. 그거야말로 진짜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구나. 자, 이제부터는 마구 달려야 해. 네가 뭘 좀 알면 빨리 달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 텐데. 위아래로 출렁거릴 일이 없거든. 무릎으로 날 꽉 조이고 눈은 내 두 귀 사이에 딱 맞춰서 앞만 쳐다봐. 땅을 쳐다보면 절대로 안 돼. 떨어질 것 같으면 더 꽉 쥐고서 똑바로 앉아. 준비됐지? 자, 가자. 북쪽 땅 나니아로. 2. 여행길에서 겪은 희한한 일. 다음 날 정오가 다 되어서야 샤스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느끼고
퍼뜩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길쭉한 말의 얼굴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찌나 바싹 붙어 있는지 말의 코와 입이 자기 코와 입에 닿을락말락했다. 샤스타는 전날 밤의 감격적인 사건을 떠올리곤 벌떡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곧 앓는 소리를 토해내고 말았다. 아야, 불에 너무 아프다. 온몸이 쑤셔. 아예 꼼짝도 못하겠어. 잘 잤니, 꼬마야? 몸이 좀 뻐근할 거야. 하지만 그 정도는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어. 12번도 안 되는데 뭐. 게다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풀밭에만 떨어졌잖아. 딱 한 번. 가시 금작화 덤불에 떨어졌을 땐 좀 끔찍했지만. 그래도 처음이라 말 타는 게 몹시 힘들었겠지. 아침 먹을래? 난 벌써 먹었는데. 생각 없어. 다 귀찮아. 꼼짝도 못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나 샤스타는 말이 달라붙어 코를 비비대고 발굽으로 툭툭 치는 통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샤스타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기가 어디쯤인지 살펴보았다. 뒤에는 조그만 잡목 숲이 있었고 앞쪽으로는 하얀 꽃이 드문드문 피어있는 풀밭이 비탈진 절벽 꼭대기까지 쭉 펼쳐져 있었다. 저 아래쪽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샤스타는 이렇게 높은 데서 바다를 내려다본 적도 없었고 이처럼 넓은 바다도 처음이라 바다색이 이다지도 다양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양쪽으로 쭉 뻗어있는 해안을 따라 군데군데 곳이 보였고 바위 위로 솟구쳐 오르는 흰 물거품도 눈에 띄었지만 워낙 멀어서 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머리 위로는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땅은 열기로 후끈거렸다. 타는 듯이 더운 날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샤스타의 관심을 끈 것은 공기였다. 처음엔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내지 못하다 이윽고 생선 비린내가 안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샤스타는 오두막에 서건 그물을 손질할 때건 단 한순간도 그 냄새를 맡지 않고 살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기는 말할 수 없이 달콤했다. 샤스타는 옛 생활이 아득히 멀어졌다고 생각하자 상처와 통증도 잠시 잊어버린 채 말했다. 야, 불에 아까 아침밥 어쩌고 하지 않았어? 응, 아침 먹으라고 했지. 안낭안에 먹을 게 좀 있을 거야. 안낭은 어젯밤, 아니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겠다. 네가 걸어둔 저 나무에 그대로 있어. 샤스타와 프레는 안낭을 살펴보곤 환호성을 질렀다. 그 안에 고기 파이와 약간 푸석한 말린 무화과 한 덩이와 치즈 한 덩이, 포도주가 든 작은 호리병 하나, 게다가 돈도 좀 들어있었다. 전부 40%였는데 샤스타로서는 구경도 못해본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샤스타가 끙끙거리며 조심조심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파이를 먹는 동안 불에는 곁에서 동무가 되어주려고 풀을 몇 입 더 뜯어 먹었다. 샤스타가 물었다. 이 돈을 쓰는 건 도둑질 아닐까? 말은 풀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글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물론 자유로운 말이자 말하는 말은 도둑질 따윈 절대 안 해. 하지만 이번만은 괜찮을 것 같아. 우린 적국에 갇힌 포로였잖아. 그 돈은 전리품이라고. 게다가 지금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먹을 걸 구하겠어? 내가 보기엔 너도 다른 인간들처럼 풀이나 귀리 같은 자연 음식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 못 먹어. 먹으려곤 해봤어? 해봤지. 삼키지도 못하겠던걸. 너도 내 입장이 되면 못할 거야. 인간들이란 참 별나다니까.
샤스타가 아침을 다 먹고 나자 불에가 말했다. 다시 안장을 얹기 전에 한바탕 뒹굴어 봐야겠다. 그러고는 진짜 그럴 기세로 몇 걸음 앞으로 나가더니 곧 등을 풀밭에 비비대며 내 다리를 공중에 대고 흔들었다. 와, 좋다. 아주 좋아. 샤스타, 너도 한번 해봐. 기분 전환엔 그만이야. 샤스타는 참지 못하고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벌렁 들어누우니까 정말 우습다.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불에는 갑자기 옆으로 후닥닥 뒹굴어 머리를 들더니 샤스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다.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 응, 하지만 뭐가 어때서? 넌 생각 안 해봤겠지만 말하는 말은 말 못하는 말들한테 배운 바보 같고 광대 같은 짓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지 않니? 나니아에 돌아갔을 때 내가 안 좋은 천박한 버릇을 잔뜩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봐. 얼마나 끔찍하겠어. 샤스타, 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줘. 내 기분은 신경 쓰지 말고. 네 생각엔 진짜 자유로운 말들, 말하는 말들도 풀밭에서 뒹굴 것 같아? 원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난 너처럼 그따위 생각으로 골머리를 앓진 않겠어. 우린 일단 그곳에 가야 한단 말이야. 너 길은 알고 있어? 타슈반으로 가는 길은 알아. 그 너머엔 사막이 있어. 어쨌든 사막은 건널 수 있을 테니 겁내지 마. 사막을 건너면 북쪽 산맥이 눈에 보일 거야. 생각해봐. 북쪽 땅 나니아로 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다만 타슈반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할 텐데. 너나 나나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해. 타슈반을 피해갈 순 없을까? 그러려면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야 돼. 또 거기엔 밭이랑 큰 길도 있을 텐데. 난 그 길은 잘 몰라. 안 돼. 해안을 따라 바싹 붙어가는 수밖에 없어. 여기 풀 덮인 구릉 쪽에선 기껏해야 양이나 토끼나 갈매기나 양치기를 만나는 정도일 거야. 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브레의 등 위에 안장을 안고 올라탔을 때 샤스타는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다. 하지만 브레는 그런 샤스타에게 오후 내내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가볍게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브레와 샤스타는 가파른 길을 벗어나 골짜기로 접어들어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다. 샤스타는 마을로 들어서기 전에 브레의 등에서 내려 빵 한 덩어리와 양파와 순물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 브레는 저녁 어스름 속에서 들판을 뛰어다니다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샤스타와 다시 만났다. 그 뒤로 이런 일은 이틀 밤마다 한 번씩 치르는 정기 행사가 되었다. 샤스타에겐 더없이 신나는 나날이었다. 샤스타는 날이 갈수록 근육이 단단해지고 말에서 떨어지는 횟수도 줄었으며 말 타는 실력도 점점 더 나아졌다. 하지만 말타기 훈련이 끝났을 때에도 브레는 여전히 샤스타더러 안장에 실은 밀가루 포대 같다고 놀렸다. 그럭저럭 자세는 안정됐다고 해도 꼬마야, 어디 창피해서 널 태우고 큰 길로 나가겠니? 브레는 말은 이렇게 거칠게 해도 인내심 많은 선생이었다. 세상에 말만큼 말타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는 없을 테니까. 샤스타는 속보, 구보, 점프와 심지어 브레가 갑자기 멈춰서거나 느닷없이 좌우로 방향을 바꿀 때에도 안장 위에 앉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브레의 말에 따르면 이런 기술은 전쟁터에서는 매 순간 써먹어야 할 기술이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샤스타는 타르칸과 함께 참가했던 전쟁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다. 불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행군과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일, 기병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싸움과 공격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기병대의 전투에 참가하는 군마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종마들이라 이미 물어뜯고 발길질하는 훈련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질세라 멋지게 싸운다고 했다. 또 군마들은 기수가 검이나 손도끼로 적의 투구를 내리치려는 찰나에 뒷발로 고추서는 법도 훈련받는다고 했다. 그것은 말과 기수의 몸무게를 함께 실어 강력히 내리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불에는 샤스타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큼 자주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진 않았다. 꼬마야, 그만 좀 해. 그건 단지 티스로크의 전쟁이었을 뿐이야. 더욱이 난 말도 못하는 노예로 끌려나갔을 뿐이고, 만약 나니아의 전쟁에 자유로운 말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갈 수만 있다면 한판 멋지게 싸울 텐데, 그런 전쟁이야말로 얘기할 가치가 있을 거야. 북쪽 땅 나니아, 푸르륵 히잉. 샤스타는 불에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에는 달릴 준비를 하라는 신호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몇 주 동안 샤스타가 기억도 다 못할 만큼 많은 만과 곳, 강과 마을을 여행했다. 어느 달 밝은 밤에 그들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그들은 구릉지대를 지나 왼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 숲을 끼고 있는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게 되었다. 오른쪽으로는 역시 그만큼 떨어진 곳에 낮은 모래 언덕 뒤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속도를 냈다가 늦추었다 하면서 1시간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에가 멈추어 섰다. 샤스타가 물었다. 왜 그래? 불에는 목을 길게 빼고 귀를 쫑긋거리며 말했다. 쉿,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자세히 들어봐. 샤스타는 잠깐 귀를 기울여 보고 나서 말했다. 다른 말소리 같은데? 여기와 숲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 말이 틀림없어. 어쩐지 찜찜한데? 샤스타는 하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농부가 말을 타고 늦음하기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저건 농부가 말 타고 가는 소리가 아니야. 또 농부가 타는 말도 아니고. 저 소리를 듣고도 모르겠어? 저건 보통 말이 아니라 진짜 기수가 타는 말이라고. 이 얘기만은 확실히 할 수 있어, 샤스타. 저 숲 언저리에 타르칸이 한 명 있는데 군마를 타고 있는 건 아니야. 군마 소리치곤 너무 가볍거든. 틀림없이 아주 혈통 좋은 암말일 거야. 그게 뭐든 간에 이젠 걸음을 멈췄잖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왜 우리가 멈추니까 같이 멈췄지? 샤스타,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아. 샤스타는 아까보다 더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럼 어떡하지? 혹시 우리한테 저 소리가 잘 들리는 만큼 저 사람한테도 우리가 잘 보이는 건 아닐까? 우리가 꼼짝 않고 있으면 이 정도 밝기로는 안 보여. 그런데 저것 봐.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조금 있으면 달을 가릴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살그머니 비켜서 바닷가로 내려가자.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래 언덕에 숨을 수는 있을 거야. 잠시 후 구름이 달을 가리자 샤스타와 불에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 곧 바닷가 쪽으로 가볍게 달렸다. 구름은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넓고 짙어져 이윽고 사방은 칠흑처럼 캄캄해졌다. 샤스타는 지금쯤 모래 언덕을 거의 다 왔을 거야 하고 혼잣말을 하다 난데없이 앞쪽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지는 소름 끼치는 포효 소리에 너무 놀라
간이 떨어질 뻔했다. 아주 길고 서글프면서도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불에는 곧장 방향을 틀어 다시 내륙 쪽으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샤스타가 헐떡거리며 물었다. 뭐지? 불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리면서 말했다. 사자. 그때부터 한동안 죽자꾸나 하고 달리기만 했다. 마침내 넓고 얕은 시냇물을 첨벙거리며 건넌 뒤에야 불에는 겨우 멈추어 섰다. 샤스타는 불에가 땀에 흠뻑 젖어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불에는 가까스로 숨을 돌리고 나서 헉헉거리며 말했다. 저 물 때문에 우리 냄새를 못 맡을 거야. 이젠 걸어도 괜찮겠다. 그러고는 이내 속도를 줄여 걷기 시작했다. 샤스타, 난 내 자신이 부끄러워. 칼로르멘의 말 못하는 보통 말들처럼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잖아. 정말이야. 도무지 내가 말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난 검이나 창이나 화살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런 짐승들은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이젠 좀 천천히 달려야지.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불에는 다시 쏜살같이 달렸는데 당연히 그럴만했다. 왼쪽 숲에서 다시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불에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2마리야. 몇 분쯤 더 달려 더 이상 사자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샤스타가 소리쳤다. 아까 그 말이 지금 우리 옆에서 뛰고 있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야. 불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더 잘됐어. 그 말을 탄 타르카는 칼이 있을 테니 우릴 지켜줄 거야. 하지만 불에 차라리 사자한테 잡혀 죽는 편이 낫겠다. 적어도 나한텐 그래. 그 사람은 나를 말 도둑이라고 목매달아 죽일 테니까. 샤스타는 한 번도 사자와 마주친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있는 불에보다는 사자를 덜 두려워했다. 불에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서 나란히 달리던 말이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곧 2마리의 간격은 넓어졌다. 하지만 그러기가 무섭게 또다시 사자 2마리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양쪽에서 연달아 들려와 말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사자들도 바짝 뒤쫓아왔다. 양쪽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오싹할 만큼 가까워지면서 당장이라도 달리는 말들을 따라잡을 것 같았다. 그때 구름이 걷히며 놀랍도록 밝은 달빛이 대낮처럼 세상을 비추었다. 2마리 말과 2 기수는 마치 경주라도 하듯 목과 무릎을 나란히 한 채 달리고 있었다. 나중에 브레가 말했듯이 이날의 질주는 칼로르멘에선 한 번도 볼 수 없던 훌륭한 경마 시합이었다. 샤스타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싶어 사자가 당장 자기를 잡아먹을지 아니면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갖고 놀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또 어느 정도나 상처를 입을지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동시에 주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사람들은 가장 겁에 질린 순간에 간혹 이런 행동을 한다. 옆에서 나란히 달리던 기수는 몸집이 아주 조그맣고 야윈 사람이었는데 달빛 아래 비늘 모양의 쇠사슬 갑옷을 빛내며 훌륭한 자태로 말을 몰고 있었다. 그 사람 얼굴엔 턱수염이 없었다. 순간 무엇인가 펑퍼짐하고 빛나는 것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샤스타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하기 전에 텀벙텀벙 요란하게 튀어오르는 물보라와 함께 입안으로 짠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 빛나는 것이란 바다로 길게 이어져 있는 작은 만이었다.
두 말은 샤스타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헤엄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 뒤에선 성난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샤스타는 고개를 돌려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구의 털복숭이 동물이 물가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마리뿐이었다. 샤스타는 속으로 다른 한 마리는 따돌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사자는 물에 흠뻑 빠져가면서까지 쫓을 만한 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어쨌든 물속까지 쫓아 들어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두 마리 만의 허리께까지 나아가자 건너편 기슭이 뚜렷이 눈에 들어왔다. 타르카는 아직껏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샤스타는 그래도 우리가 무태 닿자마자 말을 걸겠지? 그때 뭐라고 둘러댄담? 할 얘기를 꾸며놔야겠다 하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낯선 두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왔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아, 난 너무 지쳤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말을 받았다. 입 다물어 휜. 바보같이 굴지 말고. 샤스타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꿈일 거야. 저 말도 말을 하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말은 더 이상 헤엄을 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곧 허리와 꼬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8개의 발굽이 자박자박 자갈 위를 지나가는 요란스러운 소리와 더불어 어느덧 만에서 멀리 떨어진 건너편 기슭으로 나갔다. 샤스타의 예상과는 달리 타르카는 여전히 질문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샤스타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말을 똑바로 모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브레가 대뜸 옆에 있는 말을 어깨로 툭 치면서 가던 길을 막았다. 브레는 콧김을 힘차게 내뿜었다. 푸르륵 히히힝. 잠깐만. 난 분명히 들었어. 들었다고 아가씨. 아닌 척 해봤자 소용없어. 난 틀림없이 들었다니까. 당신도 나처럼 나니아에서 온 말하는 말이지? 낯선 기수가 칼자루로 손을 가져가며 험악하게 대들었다. 그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샤스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벌써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샤스타가 소리쳤다. 애게, 여자애잖아. 낯선 여자아이가 날카롭게 톡 쏘아붙였다. 내가 겨우 여자애인 거하고 너와 무슨 상관이니? 겨우 남자애인데다 시건방지고 상스러운 꼬마 주제에. 주인의 말을 훔친 노예쯤 되겠구나. 샤스타도 지지 않고 맞받았다. 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브레도 거들었다. 이 애는 도둑이 아니야. 어린 타르케나. 굳이 훔쳤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이 애를 훔쳤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그리고 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낯선 땅에서 나와 같은 종족의 암마를 만났는데 너 같으면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갈 수 있겠어? 내가 말을 거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자 암말 휜이 맞장구를 쳤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아이가 말했다. 휜, 넌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샤스타가 끼어들었다. 뭐가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라고. 우린 널 붙잡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여자아이가 대들었다. 붙잡긴 감히 누굴 붙잡아? 브레가 휜을 쳐다보며 말했다. 인간들이란 정말 싸우길 좋아하는군. 노새만큼이나 못됐다니까. 아가씨, 우린 좀 교양 있게 얘기합시다. 보아하니 아가씨도 나와 같은 신세인 것 같은데 어릴 때 잡혀와 칼로 르맨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지?
휘는 서글프게 히잉거리며 말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도망치는 중이고. 여자아이가 말했다. 휜, 저 녀석한테 자기 일에나 신경 쓰라고 해. 휘는 귀를 뒤로 젖히면서 말했다. 싫어요, 아라비스. 나도 당신처럼 도망치는 중이에요. 게다가 이처럼 훌륭한 군마라면 절대 우릴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봐요. 우린 지금 나니아로 도망치는 중이랍니다. 아, 그랬군. 우리도 마찬가지야. 물론 당신도 대번에 눈치챘겠지. 한밤중에 허름한 차림새로 군마를 타고 있는, 아니 타려고 애쓰는 어린 사내아이를 본다면 도망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테니까. 또 내 의견을 말해도 된다면 말이야. 이 오밤중에 고귀하신 타르케나께서 오라버니 갑옷을 입고 혼자 말을 타고 가면서 다들 자기 일에나 신경 쓰라며 아무 질문도 못하게 하니. 아하, 글쎄, 그게 의심스럽지 않다면 뭐가 의심스러울까? 아라비스가 말했다. 좋아, 네 짐작이 맞아. 휜과 나는 도망치는 중이야. 나니아로 가려고.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브레가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다 같이 못 갈 이유라도 있어? 저 휜, 이번 여행에서 내 도움과 보호를 받아들여 주겠소? 아라비스가 물었다. 왜 넌 날 제쳐놓고 내 말한테만 얘기라는 거니? 브레가 두 귀를 뒤로 살짝 젖히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타르케나, 그건 칼로르멘식 말투야. 우리, 그러니까 휜과 나는 자유로운 나니아 국민이야. 네가 지금 나니아로 도망치는 중이라면 너도 나니아의 자유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휜은 더 이상 네 말이 아니야. 그건 마치 네가 휜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라비스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을 오물거리다 곧 그만두었다. 보나마나 아라비스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조금 있다가 아라비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난 다 함께 가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오히려 눈에 더 잘 뜰 텐데. 브레가 말했다. 아니, 덜 뜰 거야. 그러자 휜이 말했다. 어머, 그럼 같이 가요. 마음이 한결 놓이는데요. 우리는 길도 잘 모르잖아요. 이처럼 훌륭한 군마라면 틀림없이 우리보다 아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샤스타가 끼어들었다.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네끼리 가라고 해. 저 애가 우리를 싫어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 휜이 말했다. 우린 같이 가고 싶어요. 아라비스가 말했다. 이봐요, 군마씨. 난 당신과 같이 가는 건 싫지 않아. 그런데 저 남자애는 뭐야? 저 애가 염탐꾼이 아니란 걸 어떻게 믿지? 샤스타가 대들었다. 왜? 고귀하신 몸께서 나 같은 인간이랑 같이 가는 게 창피하다고 실토하시지 그래? 입 다물어, 샤스타. 타르케나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타르케나, 이 사내 아이는 내가 보증할게. 이 애는 나한테 진실하게 대해줬고 아주 좋은 친구야. 분명히 나니아 사람이거나 아체넨드 사람일 거야. 그렇담. 좋아. 같이 가자. 그러나 아라비스는 샤스타한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말하자면 타르케나가 원한 길동무는 샤스타가 아니라 브레였다. 브레가 말했다. 좋았어. 그럼 이제 우리와 저 무시무시한 동물 사이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니 두 사람이 우리 안장을 좀 벗겨줘. 다 같이 쉬면서 서로 얘기나 들어보자고. 두 아이가 안장을 벗기자 말들은 풀을 조금 뜯어먹었다. 그 사이에 아라비스는 자기 안당에서 제법 괜찮은 음식을 내놓았다.
하지만 혼자 뾰로통에 있던 샤스타는 고맙지만 배가 고프지 않다면서 거절했다. 그리고 자기 딴엔 매우 기품 있고 격식 차린 행동을 하려고 애썼지만 어부의 오두막이란 곳은 본디 기품 있는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끔찍한 결과만 가져왔다. 샤스타도 자기 행동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대강 눈치채고는 그때부터 더 뚱해지고 고집스러워졌다. 그동안 두 말은 아주 친해졌다. 둘 다 나니아에 있는 비버댐 위의 풀밭 같은 곳을 기억했고 서로 육촌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말들이 친해질수록 아이들끼리는 더욱 불편해져 마침내 불해가 나섰다. 자, 타르케나, 이제 네 얘기를 해봐. 서두르지 말고. 난 지금 마음이 느긋하니까. 아라비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투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칼로르멘에선 마치 영국 아이들이 글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칼로르멘에선 남의 글을 읽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3. 타슈반의 성문. 아라비스는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아르비스 타르케나이며 키드라슈 타르칸의 외동딸입니다. 탈슈 신의 자손인 아르데브 티스로크의 아들 이손 브레흐 티스로크는 키드라슈 타르칸을 낳았고 키드라슈 타르칸은 리슈티 타르칸을 낳았으며 리슈티 타르칸은 우리 아버지인 키드라슈 타르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칼라바르 지방의 영주로 티스로크 황제 앞에서 신발을 신은 채 서 있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새 부인을 얻었습니다. 나의 오라버니는 저 멀리 서쪽 땅에 반역자들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했고 남동생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제부턴 아버지의 부인인 계모가 나를 미워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한 계모의 눈에는 밝은 태양조차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나를 아우슈타 타르칸과 결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타는 원래 비천한 태생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첨과 간원으로 티스로크 황제의 총애를 받자 지금은 여러 도시의 영주이자 타르칸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총리 대신이 죽으면 다음 총리 대신으로 뽑힐 거라고들 합니다. 아우슈타는 적어도 60살은 된 노인인데다 등에는 혹이 달렸고 얼굴도 원숭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아우슈타의 부와 권력에 혹하여 계모의 꿰매 넘어가 그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뜻을 흔쾌히 받아들인 아우슈타는 올여름에 나와 결혼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내 눈에는 그야말로 밝은 태양조차 어둡게만 느껴져 침대에 누워 꼬박 하루 동안 울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수를 한 뒤 나의 앞말 휘내게 안장을 얹고서 우리 오라버니가 서쪽 전투에서 사용했던 날카로운 단검을 차고 말에 올라탄 채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져 사람이라곤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푸른 숲속에 탁 트인 벌판에 다다르자 나는 말에서 내려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옷섭을 풀어헤친 후 모든 신들께 내가 죽으면 곧 오라버니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나는 눈을 꼭 감은 채 이를 악물고서
심장에 단검을 꽂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암말의 입에서 인간의 딸이 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주인 아가씨, 목숨을 끊어서는 안 돼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언젠간 행운이 찾아오게 마련이니까요. 그러자 곁에서 암말 휜이 중얼거렸다. 그렇게까지 멋있게 말하진 않았는데.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있던 브레가 말했다. 쉿, 조용히 해 아가씨. 이건 기품 있는 칼로르맨식 얘기야. 테스로크 궁전의 어느 이야기꾼도 이보다 더 잘하지 못할 거야. 다르케나 계속해. 아라비스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암말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가문에서는 죽음을 모기한테 물리는 것쯤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까닭에 나는 몹시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단검을 쳐드는 순간 휜이 달려들어 몸과 단검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곤 마치 딸을 나무라는 어머니처럼 조리 있게 나를 나무랐습니다. 나는 어찌나 놀랐던지 자살이니 아우슈타니 하는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말아. 어떻게 인간의 딸처럼 말하는 법을 배웠니? 그러자 휜은 여기 있는 벗들이 아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니아에는 말하는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휜이 망아지였을 때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나는 나니아의 숲과 강, 성과 거대한 배에 대해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밤의 여신 자르데나흐와 아자루트 신과 타슈 신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나니아 땅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휜이 말했습니다. 주인 아가씨, 나니아에서 살면 행복할 거예요. 그곳에선 어떤 아가씨도 하기 싫은 결혼을 강요하진 않으니까요. 둘이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끝에 나는 희망이 부풀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하고 지금과 같은 계획을 짰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마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결혼이 무척이나 기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곤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저의 기쁨이신 아버지, 제가 하녀 하나를 데리고 사흘 동안만 숲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밤과 처녀들의 여신인 자르데나흐님께 비밀리에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예부터 결혼을 앞둔 처녀들이 자르데나흐 여신께 작별의식을 올리는 것은 전통적인 행사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나의 기쁨인 딸아,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아버지의 거처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나는 제일 나이가 많은 아버지의 하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시중으로 나를 공기나 빛보다 더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내가 어린 아기였을 땐 나를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얼으며 귀여워해 주었죠. 나는 하인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고 나서 나를 위해 편지 한 통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결심을 바꿔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서 순순히 내 뜻대로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봉한 뒤 가슴속에 숨겼습니다. 샤스타가 조급하게 나섰다. 그런데 편지에 뭐라고 썼어? 브레가 말했다. 조용히 해, 꼬마야. 너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 때가 되면 다 말해줄 거야. 계속해, 타르케나. 그러고는 숲에서 자르데나의 여신께 올릴 의식을 함께 치르기로 했던 하녀를 불러 아침 일찍 깨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나는 하녀와 웃고 떠들며 즐겼고 포도주도 권했습니다. 하녀의 술잔에 꼬박 하룻밤, 하루낮 동안 잠을 자게 하는 약을 미리 타두었던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들자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오라버니에 대한 추억으로 늘 나의 방에 간직해 두었던 오라버니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돈과 값진 보석을 모조리 허리띠에 넣고 음식을 준비한 다음 내 손으로 앞말에 안장을 얹어 올라타고서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숲 쪽이 아닌 북동쪽의 타슈반으로 방향을 돌렸던 거죠. 아버진 내 말에 속아 적어도 사흘 동안은 나를 찾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아진빌다 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진발다는 교통의 요지고 이곳에서 테스로크 황제의 파발꾼들이 날랜 말을 타고서 방방곡곡으로 달려나가죠. 파발꾼들에게 서한을 전달시키는 것은 대타르칸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난 아진발다의 왕실 파발국 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삼촌 아우슈타 타르칸이 칼라바르의 영주 키드라슈 타르칸에게 급하게 보내야 할 편지가 있어요. 5크레센트를 드릴 테니 이 편지를 그분께 전해주세요. 그러자 파발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편지는 아우슈타가 쓴 것처럼 꾸민 것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우슈타 타르칸이 키드라슈 타르칸에게 경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고 지엄하신 타슈 신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귀하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귀하의 따님 아라비스 타르케나와 결혼 서약을 하러 귀댁으로 찾아가던 중 마침 관습에 따라 자르다나흐 여신께 제물을 올리고 숲에서 나오던 아라비스 타르케나와 마주쳤습니다. 아마 신의 뜻이었겠죠. 그분의 아름다움과 신중함에 반한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불같은 사랑이 타올라 당장에 결혼하지 않으면 밝은 태양조차 어둡게 느껴질 듯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꼭 필요한 예물만 준비하여 귀하의 따님과 만난 바로 그 시각에 결혼식을 올린 후 따님을 데리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여 저희 두 사람은 귀하께서 하루빨리 이곳에 오셔서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들을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아내의 지참금도 꼭 가져오셔서 제가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지체 없이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저는 이제 형제지간이나 다름없으니 오직 귀하의 따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성급한 결혼에 귀하께서 결코 노여워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귀하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이 일을 끝내자마자 나는 서둘러 아진발다를 빠져나왔습니다. 추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받으면 당장 아우슈타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든가 몸소 행차하실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일이 들통나기 전에 타슈반을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이것이 오늘 밤 사자에게 쫓겨 바닷물을 헤엄쳐 오면서 당신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내 이야기입니다. 샤스타가 물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됐지? 약을 먹은 하녀 말이야. 아라비스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아마 늦잠 잤다고 실컷 두들겨 맞았겠지. 하지만 그 애는 계모의 끈아풀이자 염탐꾼이었어. 난 그 애가 두들겨 맞게 되어 속이 다 후련해. 그래도 너무하다. 난 너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야.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넌 어른도 아니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어려 보이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 아라비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브레가 냉큼 입을 열었다. 샤스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대타르칸 가문에선 그 나이면 다 결혼해.
샤스타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비록 날이 어두워져 아무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라비스는 브레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브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샤스타는 브레의 얘기 속에서 자기가 말을 서투르게 다 떨어지거나 실수했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다. 브레는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지만 아라비스는 전혀 웃지 않았다. 브레의 얘기가 끝나자 다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두 마리의 말과 아이들까지 모두 넷으로 불어난 일행은 여행을 계속했다. 샤스타는 브레가 아라비스하고만 얘기를 나눠서 전에 브레와 단둘이서 여행하던 때가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브레는 오랫동안 칼로르멘에서 타르칸과 그들이 기리던 말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라비스가 말하는 사람들과 장소를 훤히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라비스가 네가 줄린드레흐 전투에 참가했다면 내 사촌 알라미슈를 본 적이 있겠다 하고 말하면 브레는 그래 알라미슈 그 사람은 그저 이륜 전차 부대의 대위였을 뿐이야. 난 이륜 전차나 끄는 그런 말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 그건 진짜 기병대도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훌륭한 귀족이었지. 티베트를 점령한 뒤 내 여물망태에 설탕을 가득 채워줬어 하고 대답했다. 혹은 그해 여름에 메지렐 호숫가에 갔었어 하고 브레가 말하면 아라비스는 어머 메지렐이라고? 그곳에 내 친구 라살 알렌 타르케나가 살아. 거긴 정말 멋진 곳이야. 그 정원들이며 향기 골짜기 하고 말을 받았다. 샤스타가 가끔씩 브레가 자기를 따돌리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브레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만 원래 같은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얘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법이다. 아마 여러분도 샤스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따돌림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으리라. 암말 휘는 브레처럼 커다란 군마 앞에선 수줍음을 타는 편이라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라비스는 샤스타에게 말할 기회가 생겨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당장 함께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다. 타슈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마을의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졌으며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 그때부터는 밤에만 여행을 하고 낮에는 되도록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했다. 또 잠시 쉴 때마다 타슈반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할지 토론을 거듭했다. 지금까지는 모두들 이 어려운 문제를 미루어 왔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이런 토론을 하는 동안 아라비스는 아주 조금씩 샤스타에게 덜 퉁명스럽게 대했다. 사람들은 본래 별 볼 일 없는 일로 이야기할 때보다 계획을 짤 때 서로 친해지는 법이다. 브레는 먼저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타슈반을 지나가다 헤어질지도 모르니 타슈반 교회에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하는 문제가 가장 급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장소는 사막 변두리에 있는 고대 왕릉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돌로 된 거대한 벌집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못 찾을 염려는 없을 거야. 게다가 칼로르멘 사람들은 그곳에 굴이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아예 두려워서 그 근처엔 얼씬도 안 해. 사람들 눈에 안 때린 장소로 가장 좋은 곳이지. 아라비스는 정말로 굴이 나타나면 어쩌냐고 물었다. 그러자 브레 자신은 자유로운 나니아의 말이라서 칼로르멘의 전설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샤스타 역시 자신은 칼로르멘 사람이 아니라서 굴에 대한 옛날 이야기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은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라비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록 화가 났지만 어쨌든 충격을 받고서 자기도 굴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행은 다시 모이는 장소를 타슈반의 교회에 있는 고대 왕릉으로 정했다. 그러고는 다른 일들이 잘 되어간다고 느낄 때쯤 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문제는 타슈반을 통과한 뒤에 만날 장소가 아니라 그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브레가 말했다. 아가씨, 그건 내일 정하기로 하지. 이제 눈 붙일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문제는 쉽사리 결정이 나지 않았다. 아라비스가 제안을 했다. 타슈반으로 들어가려던 계획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고 밤에 타슈반의 강 하류를 헤엄쳐서 건너자고 했다. 그러나 브레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하나는 강 어귀가 너무 넓은 데다 휜이 사람을 태우고 헤엄쳐 가기엔 너무 먼 거리라는 점이었다. 브레는 자기한테도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드나드는 배들이 많아서 갑판에 있는 사람들이 말 두 마리가 헤엄쳐 지나가는 광경을 본다면 틀림없이 수상쩍게 여길이라는 것이었다. 샤스타는 타슈반의 강 상류를 따라 올라가다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서 건너자고 했다. 그러나 브레는 강둑 양쪽에 정원과 별장이 쭉 늘어서 있고 그곳에 사는 타르칸과 타르케나들이 길가에서 말을 타거나 강에서 파트를 열곤 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곧 그곳이 아라비스나 브레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딱 좋은 장소라는 소리였다. 샤스타가 말했다. 그럼 변장을 하면 되잖아. 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을 테니 타슈반 시내에 있는 길로 곧장 통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변장을 하자는 샤스타의 의견엔 찬성했다. 휜이 말했다. 두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농부나 노예처럼 보여야 해요. 그리고 아라비스의 갑옷과 안장과 물건들은 자루에 넣어서 우리 등에 싣고 아이들이 끌고 가는 척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집 나르는 말인 줄 알 거예요. 아라비스는 약간 깔보듯이 말했다. 맙소사, 휜, 네가 아무리 브레를 변장시킨들 누가 브레를 집 나르는 말이라고 생각하겠니? 브레는 콧김을 뿜어내며 귀를 살짝 젖히고 말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지. 휜이 말했다. 나도 그리 좋은 계획이 아니란 건 알아요. 하지만 현재로선 이 방법밖에 없어요. 또 오랫동안 털을 다듬지 않아서 지금 우리 꼴이 적어도 내 모습은 그렇겠죠.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고 고개를 푹 떨구고 지치고 게으른 말처럼 보인다면 그리고 발굽도 거의 들어올리지 않고 느릿느릿 걷는다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꼬리도 짧게 잘라야 해요. 단정하게가 아니라 삐죽삐죽하게 말이죠. 브레가 말했다. 이봐요 아가씨, 그런 꼴로 나니아에 도착하면 얼마나 불쾌할지 상상이나 해보셨소? 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휘는 아주 지각이 있는 말이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나니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모두들 썩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제안 때문에 급기야 샤스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고 브레는 기습이라는 짓을 했다. 그날 밤 한 농장에선 자루 몇 포대가 없어졌고 다음날 다른 농장에선 밧줄 한 꾸러미가 사라졌다. 그렇지만 아라비스가 입을 허름한 사내 아이 옷은 마을에서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다. 저녁 때가 다 되었을 무렵 샤스타는 의기양양하게 그 옷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동안 다른 친구들은 길 건너편 잡목이 무성한 언덕 기슭에서 샤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그 언덕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언덕이었던 탓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 고갯마루에 오르면 눈 아래로 펼쳐진 타슈반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저곳을 무사히 지나야 할 텐데. 샤스타가 휜에게 중얼거리자 휜은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힘주어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나무꾼이 다니는 숲길을 따라 고갯마루까지 올라갔다. 마침내 숲에서 벗어나 언덕 고갯마루에 서자 발밑으로 뻗어있는 골짜기에서 반짝이는 수천 개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샤스타는 대도시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느낌마저 들었다. 두 아이는 저녁을 먹고 잠시 한숨 잤다. 새벽녘에 브레와 휜이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다. 별빛이 채 사라지지 않았고 풀도 차갑고 축축했지만 오른쪽 저 멀리 바다 너머로 벌써 동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라비스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새로 사온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진짜 자기 옷은 둘둘 말아서 손에 들곤 괴상망측한 꼴로 돌아왔다. 아라비스가 입고 있던 옷을 비롯해 갑옷, 방패, 언월도, 안장투개, 브레와 휜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모두 자루에 담았다. 브레와 휜은 이미 먼지와 진흙 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제 남은 건 꼬리를 자르는 일뿐이었다. 꼬리를 자를 만한 도구는 아라비스의 언월도밖에 없었으므로 그 칼을 꺼내려고 자루 하나를 다시 풀었다. 꼬리를 자르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렸으며 말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 브레가 입을 열었다. 아휴, 내가 말하는 말만 아니었으면 네 얼굴을 한 방 걷어찼을 텐데. 꼬리를 자르라고 했지 언제 잡아 뜯으라고 했어? 꼭 잡아 뜯는 것처럼 아프잖아.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았고 손도 시렸지만 그래도 모든 준비를 끝냈다. 두 말 등에 커다란 짐 보따리를 싣고 아이들은 재갈을 물리지 않고 밧줄로 고삐를 잡아매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브레가 말했다. 꼭 기억해. 우린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다니는 거야. 만약 잘못되면 고대 왕릉에서 만나는 거고 누구든 먼저 도착하는 쪽이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야 해. 샤스타가 말했다. 기억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너희 둘은 말이니까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잊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샤스타, 나니아 사람과 만나다. 처음 발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보았을 때 샤스타는 안개 낀 바다 위로 솟아있는 둥근 지붕 몇 개와 첨탑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점점 날이 밝아오고 안개가 걷히면서 많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폭넓은 강줄기가 돌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있는 섬에는 세 개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타슈반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탑들이 섬 가장자리를 뺑 돌아 단단히 장벽을 이루며 서 있었다.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섬은 언덕처럼 봉곳 솟아있고 티스로크 황제의 궁궐과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타슈 신전에 이르기까지 섬 곳곳은 온통 건물들로 뒤덮여 있었다. 테라스 위에 테라스, 길 위에 길,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가 경계를 이룬 넓은 계단과 꼬불꼬불한 도로, 옥상 정원, 발코니, 폭이 넓은 아치길, 콜로네이드식 기둥, 흉벽과 갖가지 첨탑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들어차 있었다. 마침내 해가 바다 위로 솟아오르며 거대한 사원의 둥근 은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자 샤스타는 눈이 부셨다. 브레는 줄곧 샤스타를 다그쳤다. 어서 가자, 샤스타. 골짜기 양쪽에 강둑이 몰려있는 정원들은 처음에는 꼭 무슨 숲처럼 보였다. 나무 사이로 수많은 집들의 하얀 담이 살짝 드러났다. 이내 달콤한 과일과 꽃향기가
샤스타의 코끝을 간지리고 지나갔다. 15분쯤 지났을 때 그들은 아래로 내려와 평평한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길의 가장자리에는 하얀 담들과 그 담 너머로 가지를 늘어뜨린 나무들이 이어져 있었다. 샤스타는 경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와, 끝내주는 곳이다. 그러자 브레가 대꾸했다. 그렇긴 해. 하지만 어서 무사히 여길 벗어났으면 좋겠어. 북쪽 땅 나니아로. 그때 나직한 고동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차 골짜기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다. 가락이 실려있는 소리였지만 겁이 날 만큼 대단히 강렬하고 웅장했다. 브레가 말했다. 성문을 연다는 뿔 나팔 소리야. 우리도 곧 도착할 거야. 자, 아라비스, 어깨에 힘 좀 빼고 터덜터덜 걸어봐. 공주처럼 보이지 않게 애써 보라고. 아무한테나 맞고 차이고 평생 동안 막말만 들으면서 살았다고 상상해보란 말이야. 흥, 너야말로 군마처럼 보이지 않게 좀 더 고개를 떨구고 목을 구부려. 그러자 브레가 말했다. 쉿, 다 왔어. 브레의 말대로 그들은 벌써 강 끄트머리에 와 있었다. 활처럼 이어져 있는 아치형의 다리를 따라 도로가 양쪽으로 쭉 뻗어 있었다. 강물이 이른 아침에 화사한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듯 넘실거렸다. 오른쪽 강 어기로 배의 돛대가 언뜻언뜻 보였다. 앞에는 몇몇 여행객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대부분 머리에 바구니를 이거나 당나귀나 노새 따위를 끌고 가는 농부였다. 아이들과 말 2마리는 사람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샤스타는 이상 야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라비스에게 속삭였다. 뭐가 잘못됐어? 아라비스는 나지막하면서도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너야 아무 걱정 없겠지. 니까짓게 타슈반에 신경 쓸 게 뭐 있겠니? 하지만 난 뒤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병사들을 앞세운 채 가마를 타고 티스로크 황제의 궁전 연회에 가야 제격인 몸이라고. 지금처럼 몰래 숨지 않고 말이야. 너랑은 사정이 달라. 샤스타는 아라비스가 너무나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다리 저편 끝으로는 도시의 성벽이 우뚝 솟아 있었고 황동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꽤 넓은 문이었지만 성벽이 너무 높아서 실제보다 훨씬 좁아 보였다. 양 옆에는 병사가 각각 6명씩 창에 삐딱하게 기댄 채 서 있었다. 아라비스는 줄곧 저들이 내가 어느 댁 따님인지 알면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례를 붙였을 텐데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일행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병사들에게 검문을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다. 다행히 병사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런데 한 병사가 어떤 농부의 바구니에서 당근을 집어들어 샤스타에게 던지곤 푸하하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다. 어이 꼬맹이 마부, 네 주인이 자기가 타는 말을 집 나르는 말로 부리는 걸 알면 혼 꽤나 날 거다. 샤스타는 가슴이 철렁했다. 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브레가 아무리 잔뜩 짐을 실었더라도 군마의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었기 때문이다. 샤스타가 대꾸했다. 그거 참, 이건 우리 주인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잠자코 있는 편이 나을 뻔했다. 병사는 대뜸 샤스타가 나가 떨어질 정도로 뺨따귀를 후려 갈렸다. 이거나 먹어라, 쓰레기 같은 애송이 녀석. 노예의 말버릇이 어때야 하는지 가르쳐주겠다. 어쨌든 그 와중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성문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샤스타는 그저 눈물만 찔끔 흘리고 말았다. 된통 얻어맞는 일엔 이미 이골이 나 있었으니까.
성문 안의 타슈바는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만큼 그리 아름답진 않았다. 맨 처음 나타난 거리는 좁디 좁았고 한길가의 집들엔 창문이 거의 없었다. 거리는 샤스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적거렸다. 함께 성문으로 들어왔던 농부들 뿐 아니라 물장수들, 사탕장수들, 짐꾼들, 병사들, 거지들,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 암탉이나 떠돌이 개들, 맨발의 노예들로 왁자지껄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있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을 제대로 씻지 않은 사람들과 더러운 개들, 마늘, 양파 냄새와 어디에나 널려있는 쓰레기 더미들에서 풍기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샤스타가 일행을 끌고 가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브레가 이끄는 것이었다. 길을 알고 있는 브레가 코로 가볍게 툭툭 찔러 샤스타에게 계속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곧 왼쪽으로 돌아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곳은 나무들이 길 가장자리에 경계를 이루듯 늘어서 있고 오른쪽에만 집이 있어서인지 공기가 한결 신선하고 상쾌했다. 왼쪽으로는 아랫마을의 지붕들이 내려다 보였고 강 상류로 뻗어있는 길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말 밟은 모양으로 구부러진 길을 오른쪽으로 빙 돌아 계속 올라갔다. 타슈반 중심지까지 가일 G자형으로 올라가자 곧 화려한 거리가 나타났다. 썩 정감이 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칼로르멘의 신과 영웅들의 거대한 동상이 번쩍이는 받침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아치 기둥과 야자나무들이 지글지글 타는 듯한 길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수많은 궁전의 아치형 출입구를 지나면서 샤스타는 초록빛 나뭇가지와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 부드러운 잔디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생각했다. 저 안은 굉장하겠지? 샤스타는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사람들한테서 벗어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발걸음이 더 더디어졌고 때로는 아예 멈춰 서기까지 해야 했다. 타르칸님께서 납신다. 사절님께서 납신다. 따위에 고함 소리가 들리면 영락없이 모두들 뒤로 물러서서 벽에 바싹 붙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샤스타는 간혹 사람들 머리 너머로 이 소란의 장본인인 귀족이나 귀부인을 넘보곤 했다. 그들은 4명이나 6명의 건장한 노예들이 벌거벗은 어깨 위로 짊어진 가마에 느긋하게 들어 누워 있었다. 타슈바는 자기네보다 지체 높은 사람들에겐 언제나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교통 법규가 있었다. 물론 채찍으로 모질게 얻어맞거나 창끝으로 살가죽에 구멍이 뚫고 싶다면야 이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이들이 길을 비키기가 가장 끔찍했던 때는 티스로크 황제의 궁전이 우뚝 서 있는 도시 꼭대기께 어느 아름다운 거리를 지날 때였다. 물러서라, 물러서, 물러서. 티스로크 황제의 귀빈이신 백인나라 왕의 행차시다. 나니아 왕족님께 길을 비켜라. 샤스타는 이 소리를 듣고 브레를 뒷걸음질시키며 길 옆으로 비켜나려 애썼다. 그러나 원래 말이란 동물은 뒷걸음질치기가 쉽지 않으며 제 아무리 나니아 출신의 말하는 말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뾰족뾰족한 바구니를 들고 샤스타 바로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바구니로 샤스타의 어깨를 냅다 떠밀면서 소리쳤다. 아니 지금 누굴 떠미는 거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옆구리를 획 밀치는 통에 샤스타는 그만 브레의 고삐를 놓치고 말았다. 게다가 뒤에서 밀물 같은 인파가 빽빽히 밀려들어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샤스타는 뜻하지 않게 맨 앞줄에 서서 거리를 내려오고 있는 멋진 행렬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날 보았던 다른 행렬들과는 영 딴판이었다.
일행 가운데 맨 앞에서 물러서라, 물러서 하고 외치며 걷는 사람만 칼로르맨 사람이었다. 더욱이 가마도 없이 다들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일행은 6명 정도였는데 샤스타는 여태껏 그렇게 생긴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먼저 그들은 모두 샤스타처럼 피부가 하얗고 대부분 금발이었다. 게다가 칼로르맨 사람들과는 달리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옷을 입고 있었다. 허리에 띠를 두른 낭낙한 윗옷은 하나같이 선명하고 밝고 강렬한 색상으로 숲처럼 짙은 초록색이나 화사한 노란색 또는 싱그러운 파란색이었다. 머리에는 터번 대신 철이나 은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몇몇은 작은 날개나 보석이 달린 모자를 쓰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람도 덜어 있었다. 옆구리의 창칼은 칼로르멘의 언월도처럼 초승달같이 휘어진 것이 아니라 길고 곧은 모양이었다. 또 대부분의 칼로르멘 사람들처럼 엄숙하고 비밀스레 점잔을 빼는 대신 어깨에 힘을 뺀 채 팔을 흔들며 걷다가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휘파람까지 불며 갔다. 그들은 마치 다정한 사람과는 당장이라도 친구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텐 관심조차 없는 이들 같았다. 샤스타에겐 난생 처음 보는 유쾌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구경거리를 즐길 겨를도 없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금발의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느닷없이 샤스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있다. 우리 말썽꾼이 저기 있어. 그러더니 다짜고짜 샤스타의 어깨를 꽉 붙들고 때렸다. 눈물이 날 만큼 아프게 때리진 않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톡톡히 창피를 주려는 듯 했다. 우두머리는 다시 샤스타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창피하지도 않소. 수잔 여왕님이 그대 때문에 눈이 빨개지도록 우셨소.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말도 않고 밤새도록 어딜 가서 무얼 한 게요? 샤스타는 도망칠 기회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당장 브레의 몸 밑으로 기어들어가 혼잡한 인파 속으로 꼭꼭 숨어버렸을 거다. 그러나 그럴 틈도 없이 벌써 금발의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덥석 붙잡히고 말았다. 물론 샤스타가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은 자기는 가난한 어부 아르셰슈의 외아들이며 아마도 외국분께서 다른 사람과 혼동한 게 틀림없다고 말해야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진 절대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당장 말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추궁당할 것이고 또 아라비스가 누군지도 밝혀야 할 처지였다. 그러면 타슈반을 빠져나갈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은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브레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브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할 줄 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이 지어 보일 수 있는 가장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멍청하게 서 있었다. 샤스타는 아라비스도 떠올려 봤지만 혹시라도 눈길을 끌까봐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때 나니아 왕인 듯한 사람이 다가와 말하는 바람에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베리단, 예의를 갖추어 저 어린 분의 손을 잡으시오. 내가 다른 쪽 손을 잡으리다. 자, 이제 갑시다. 우리의 어린 말썽꾼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알면 여왕님께선 대단히 기뻐하실 거요. 이렇게 해서 타슈반을 반도 지나기 전에 그들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샤스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못하면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투를 보아 틀림없이 나니아의 왕인 듯 싶은 그 우두머리는 연신 샤스타에게 질문을 쏟아놓았다.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몰래 빠져나갔느냐?
입고 있던 옷은 어떻게 했느냐, 또 장난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따위를 물었다. 그러나 그 우두머리는 실제로 장난이라는 말 대신 못된 짓이라고 했다. 하지만 샤스타는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안전하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뭔가 입 다물고 있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 비굴한 침묵은 도망치려 했던 행동보다 더 왕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도망치는 것은 사내 아이의 장난으로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체넨드 왕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을 떳떳하게 인정해야 해. 칼로르멘의 노예처럼 그렇게 고개나 수그리고 있지 말고. 샤스타는 줄곧 이 젊은 왕이 무척 친절한 어른이고 자기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몹시 불쾌했다. 낯선 사람들은 샤스타의 손을 꼭 붙잡고 좁은 거리를 지나 나지막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다른 쪽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자 지풀은 사이프러스 거목이 양쪽에 한 그루씩 서 있고 하얀 담에 에워싸인 널찍한 출입구가 나왔다. 일단 아치문을 지나자 안뜰 겸 정원이 나타났다. 뜰 한가운데에 놓인 대리석 수반 위로 분수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찰랑거리고 있었다. 오렌지 나무들이 분수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잔디밭 위에 원을 그리며 서 있고 장미 덩쿨로 뒤덮인 하얀 담이 잔디밭을 사면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거리를 꽉 메운 소음과 먼지가 갑자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재빨리 정원을 가로질러 어두컴컴한 출입구로 샤스타를 데려갔는데 아까 행렬 앞에서 물러서라고 소리치던 사람은 바깥에 그대로 남았다. 그들은 곧이어 발바닥이 화끈거려 고생하던 샤스타한텐 시원하게 느껴지는 대리석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샤스타는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는데 불빛 때문에 눈을 껌뻑거렸다. 방 안은 창문들이 활짝 열려 있어서 시원했지만 모두 북향이라 햇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바닥에 깔린 양탄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빛깔이었으며 디딜 때마다 마치 도톰한 이끼를 밟는 것처럼 폭신폭신했다. 벽에는 값비싼 쿠션이 놓인 키 낮은 소파가 빙 둘러져 있었는데 방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듯했다. 샤스타는 그 가운데 참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지금껏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샤스타를 팔로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었다. 코린 왕자, 코린 왕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왕자의 어머니께서 세상을 뜬 뒤로 왕자와 내가 얼마나 절친하게 지내왔는데 여기서 왕자를 잃고 고국에 가면 룬 왕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소. 먼 옛날부터 친구인 나니아와 아체넨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으니 원 왕자가 이렇게 우릴 놀리다니 장난치곤 너무 심했소. 샤스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 봐라. 나를 아체넨드의 왕자로 오해하고 있잖아. 왕자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들은 나니아 사람들이 틀림없어. 진짜 코린 왕자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여인이 샤스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말했다. 코린 왕자, 대체 어디 있었소? 샤스타는 더듬거렸다. 잘 모르겠어요. 그것 봐요, 수잔 여왕. 저 역시 참말이고 거짓말이고 간에 왕자한테서 아무 말도 못 들었다고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전하, 수잔 여왕님, 에드먼드 전하.
샤스타는 소리친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를 뻔했다. 맨 처음 방 안에 들어설 때에 곁눈질로 언뜻 보았던 이상하게 생긴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키는 기껏해야 샤스타만 했고 허리 위쪽은 사람 모습이었지만 아래쪽은 염소 다리에 털이 텁수룩하고 염소 발굽에 꼬리까지 달려 있었다. 살결은 불그스레한 데다 짧고 뾰족한 턱수염이 나 있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사이로 짤막한 뿔 2개가 삐죽이 솟아 있었다. 사실 그는 파우누스로 샤스타는 생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창조물이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 파우누스가 수잔 여왕의 여동생 루시 여왕이 나니아를 처음 찾아간 날 만났던 툼누스시라는 파우누스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터와 수잔과 에드먼드와 루시가 몇 년 동안 나니아를 통치해온 뒤라 툼누스시는 지금 꽤 나이가 들어 있었다. 전하, 왕자님은 햇빛을 심하게 쬐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햇빛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신 듯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모두들 더 이상 샤스타를 꾸짖거나 추궁하지 않고 몹시 걱정하며 소파에 눕힌 뒤 머리 밑에 쿠션을 놓아주고 황금잔에 얼린 샤벳을 갖다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독거렸다. 샤스타로선 그야말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이처럼 편안한 소파에 누워 이렇게 맛있는 샤벗을 먹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샤스타의 머릿속엔 다른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가 왕릉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진짜 코린 왕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편안하게 누워있자니 그런 걱정들이 그다지 절박하게 다가오진 않았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샤스타는 누워서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 방 안에 있는 기이한 이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파우누스 툼누스 씨 옆에는 난장이 둘과 까마귀가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사람들이었다. 모두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었는데 칼로르멘 사람들보다 얼굴도 더 잘생겼고 목소리도 듣기 좋았다. 샤스타는 곧 사람들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왕이 수잔 여왕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 도시에 머문 지도 벌써 3주째입니다. 이제 저 라바다슈 왕자와 결혼할지 안 할지 마음은 정하셨는지요? 수잔 여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에드먼드 왕. 타슈반의 보물을 다 준다 해도 난 라바다슈 왕자와 결혼하지 않겠소. 샤스타는 속으로 세상에 이들 왕과 여왕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간이었구나 하고 놀랐다. 사실은 여왕님, 수잔 여왕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다면 난 여왕님을 전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이번 결혼 문제로 테스로크 황제의 외교 사절이 처음으로 나니아에 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왕자가 우리 케어 페르벨 성에 귀빈으로 왔을 때 여왕님이 그 사람한테 애정을 보였던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요, 에드먼드 왕. 제발 너그럽게 이해해줘. 하지만 라바다슈 왕자가 나니아에서 우리와 함께 지낼 땐 정말이지 여기 타슈반에서와는 너무도 달랐소. 피터 제왕께서 왕자를 위해 마련한 마상 창시합 대회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눈부신 활약을 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요. 또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온화하고 신사답게 대했는지도 말이요. 그런데 여기 타슈반에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소. 까마귀 셀로페드가 깍깍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런 옛 속담에 곰의 참모습을 알려거든 제 소굴에 있는 곰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난장이가 거들었다. 그건 맞는 말이야, 셀로페드. 그런데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살아야 나를 알게 되리라. 에드먼드 왕이 말했다. 맞소이다. 우린 이제야 왕자의 참모습을 본 거요. 아주 거만하고 잔인한 데다 사치스럽고 잔악하기 이를 데 없고 저만 하는 폭군이지. 수잔 여왕이 입을 열었다. 그럼 아슬란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당장 타슈반을 떠나자. 잠깐만요, 수잔 여왕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 2, 3일 동안 혼자 고민하던 일을 죄다 털어놓아야겠소. 베리단, 수고스럽지만 문에서 우릴 엿듣는 자가 없는지 좀 살펴주겠소? 다 됐소? 자, 우린 비밀을 지켜야 하오. 모두들 표정이 몹시 심각해졌다. 수잔 여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생 에드먼드 왕에게 달려가서 소리쳤다. 에드먼드 왕, 대체 무슨 일이오? 표정을 보니 뭔가 끔찍한 일이 있는 듯하오.